기사가 나중에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당하고 네,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의 버스 노조가 어제와 그제 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전국 평균으로 96.6%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해법을 못 찾으면 대규모 연쇄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들이 왜 파업을 결의한 건지, 협상으로 가기까지는 쟁점이 뭔지 오늘도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이제 버스 기사들이 파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총파업 투표에서 90% 이상 뭐 거의 모든 지역이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건지,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시작되면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지금 버스 기사분들이 운행하는 체계 같은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노선을 두고 하루에 뭐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네. 그게 어떤 형태냐면 한 번 노선을 도는데 2시간 만에 3시간 걸리는데 그걸 6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아예 이제 근무를 안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 52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그렇죠. 초과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기본급은 낮고 그렇게 초과근무한 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형태로 보다 보니까 주 52시간을 맞추면 이 기사분들이 80에서 100만 원 가량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가가 좀 나서서 해결을 해달라라는 목소리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현재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한 245곳 중에서 200여 곳 이상이 이미 사실은 200여 곳 이상이. 일일 1교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주 52시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또 반론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지금 버스 회사에서는 이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은 사실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기사들을 이제 52시간 되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 이렇게 얘기하지 2교대로 않습니까? 일일 2교대로 하려면 기존 인원 가지고는 그 숫자를 못 안 되니까요. 맞추니까 네, 네. 이제 적자가 많이 난다라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버스 노조 측에서 어떻게 보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지 실제 영향이 큰 건 아니다라는 식의 또 이 반론을 부분의 하고 사실 있습니다. 여부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 협상에도 상당히 네, 어떤 그렇습니다.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조사한 결과가 있더군요. 잠깐 보면은요.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의 경우인데요. 현재 437명의 운전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격일제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가 앞으로 시행이 되면 격일제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2교대제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최소 227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임금 역시 1인당 월 28만 5천 원, 약 11% 정도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이제 통계의 분석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한 업체 사례를 들어서 실사를 한 모양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 기사들, 버스 노조 측에서는 52시간 하는 건 좋은데 내 월급이 당장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은 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버스 기사분들은 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정도 선으로 생계선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 50대의 가장이 한 32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거기서 100만 원이 떨어진다고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상당히 큰 타격인 거고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서울형 준공영제라든가 뭐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또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유리한 뭐 고지를 선점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갖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형 준공영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영제라는 게 서울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버스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손해가 나면 보전해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이걸 시행을 해서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모범 사례라고도 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들의 수익 구조가 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재정도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인구도 줄어들어서 노선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어려워서 지역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겹치는 거죠. 버스 회사도 어려운데 지자체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공영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스 회사들이 있지만 이 노선 같은 경우도 각자 원하는 노선들이 다 다르일 것이고 임금 노선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수익도 달라질 것인데 그런 걸 좀 공동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노선도 공동 관리를 하고 수익도 공동 관리를 하고 그 얘기는 이제 버스 회사들마다 황금 노선만 가려고 하면 그렇죠.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지자체가 좀 안 좋은 노선도 니네들이 해라 대신 손해를 보전해 줄게. 보전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영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줄어든 임금을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중공영제를 하면 이제 지자체가 보통은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지자체들도 지금 상당히 난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자체 국토부에서는 지금 버스 요금 인상해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사실 뭐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정권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총선이 내년에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사실은 그걸 뭐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로 부분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건 안 되는 얘기다. 그건 왜 우리더러 이걸 뭐 흔히 말하는 독박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는 그겁니다. 사실은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지방자치제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정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섭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국토부가 이걸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이제 52시간제 정부가 만들지 않았느냐. 정부가 만든 제도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이제 지자체 자체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크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9개 지역에 대해서 파업 찬반 투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아직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죠? 인천하고 경남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하고 경남이 이제 오늘 내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협상 이제 최종 시한이 오는 14일입니다. 그럼 이제 15일부터 합법적인 협상이 안 파업이. 되면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버스 회사들로서는, 버스 노조로서는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됩니까? 사실 이게 뭐 지금 지역별로 투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지역별로 투표를 하더라도 전체 96%가량이 찬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아마 파업적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 14일 날 노동쟁이 그러니까 회의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전국 버스 자동차 노조 연합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각 지역별로 그냥 노사정 조정 회의가 지역별로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따로 회의가 열리는 것뿐이지 전국적으로 입장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이게 타결될 가능성이 지역별로 별로 타결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노동쟁이 조정회의가 있다 그래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5일부터는 거의 중단될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7,500대, 부산이 한 2,500대 가량 버스가 멈출 것이다. 이게 숫자를 전체로 치면 전국적으로 한 4만 5천여 대에서 2만여 대 가량이 멈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버스 대수를 이제 그 시내버스, 시외버스 포함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광역버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4만 5천 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2만 대 이상이 파업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출퇴근 때 뭐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게 지금 합법 파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우려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배 교수님, 그 파업 사태 해결의 열쇠를 경기도가 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일단 수도권에는 서울이랑 인천, 경기가 있는데 경기도는 굉장히 큽니다. 인구는 사실은 퍼져 있죠. 서울은 좁지만 굉장히 인구가 이제 집중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의 인구가 서울에 와서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도만 인상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다 환승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연결돼 있죠. 그러면 경기도가 인상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왜 경기도만 지느냐?
라고 하는 게 이재명 지사나 이 경기도 측의 겁니다. 예. 헬람 같이 하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정치적인 부담을 왜 경기도만 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올린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담들을 떠안아야 되는 거고 그 떠안는 걸 자기들이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의 부담을 중앙정부나 서울에서 떠안아 달라라는 건데 현실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경기도에서 협상이 잘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이게 영향을 끼쳐서 또 잘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국토부나 지자체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뾰족한 방법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장장 15일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제 난리가 날 텐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 운행 횟수를 좀 늘린다라는 거고 횟수하고 시간도 좀 늘린다는 거고 전세버스도 지금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여쭤보셨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 광역버스들이 또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버스 몇 대 전세 내는 걸로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길이 굉장히 뭐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최악의 사태에 사실 대비를 해서 본인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해당 지역인지부터 좀 파악을 하시고 자구책도 마련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전 같은 경우 뭐 예비군 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의 행정체제가 완전히 다 분권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촘촘한 협상과 서로 간의 합의, 그러니까 양보 이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임금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버스 기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노사 협상을 하면 항상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수당들을 많이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좀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임금 체계 자체가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도입이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완충작용 없이 완충지대 없이 바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좀 생기고 가야 할 길은 바른 방향인 건 맞아 보이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위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까지 또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준공영제에 재정 투입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이용되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